네, 안녕하십니까. 그레너트유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후편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편에서는 저희가 국제협약, 국제환경협약, 그리고 각 정부들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후편에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수소전기, 여기다 2차 전지 산업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 전략,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을 분석하다 후편입니다. 사실 풍력 발전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머릿속에 되게 쉽게 떠올라요. 왜냐면은 해안가에 가다 보면 이제 바람개비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제주도요. 그리고 대관령 가다 보면은 또 산 정상에서 풍력 발전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죠. 하지만은 이런 풍력 발전은 사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그 바람을 사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고산지대 아니면 해안지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약간 환경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각국이 이제 발전시키기에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중부 지역, 특히 이제 북유럽 지역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라든지 뭐 독일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덴마크,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와 같은 좀 약간 북부 지역 바람이 센 곳에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제 북부 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고산지대 쪽 이런 쪽에 사실 풍력 발전을 먼저 지금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실은 해상 풍력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이 풍력 발전기를 이제 해상 풍력이라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 해상 풍력 같은 경우가 가장 적은 면적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은 사실 바닷가에 설치를 할 정도 수준이면은 설계라든지 설치, 그다음에 운전 비용, 그다음에 기술력, 인건비 또는 뭐 전력망 연결 이런 데서 아주 높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발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경우 육상 풍력 발전 대비 많은 전기 생산이 가능하나 사실 상대적으로는 해상 구조물 및 전력망 연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발전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풍력 설치량 현황 및 앞으로 전망인데 중국이죠. 네, 중국이 그냥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한 20-30%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치에 의한다면은 해상 풍력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매년 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본격적으로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 착수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그 다음에 2050년까지 110기가와트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화석원료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탄소 중립 그 목표를 위해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이 국가에서 사실은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을 지금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 13기가와트 수준인데 해상 풍력을 한 2030년까지 한 50기가와트로 4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전 세계 한 50% 풍력 발전 용량에 지금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풍력 발전 중 해상 풍력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해상 풍력보다는 사실은 육상 풍력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를 한번 볼까요? 기업 가치를 보면은 여러분 쉽게 눈에 띄는 윈드 터빈이죠. 이게 가장 큰 기술이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뭐 덴마크의 베스타스 윈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노르덱, 여기가 사실은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생산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장비 이런 쪽에서는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 TPI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윈드라든지 뭐 중국의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금풍과학이라든지 골드윈드라든지 천순풍력, 타이탄윈드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갖고 풍력 산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파워 그리드와 같이 이제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쪽에서는 덴마크의 이제 오르스테드하고 미국의 넥스트이라 에너지가 사실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들도 북유럽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황이라 사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술력 발전만 있어 준다면은 전 세계에서 그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 갖고 지금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은 이제 수소전기예요. 수소전기. 논란이 많죠. 저희들이 아는 것은 뭐 니콜라와 같이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수소가 뭐 핵포탄보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정리를 해보면은 수소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수소차하고 그러면 전기차하고 차이점이 뭐냐? 전기차는 이미 만들어진 전기를 외부에서 전기를 갖다가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수소차라는 것은 처음부터 수소를 넣어갖고 차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저장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커다란 프로젝트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수소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소는 값이 싸고 워낙 공기 중에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kg 정도의 수소를 충전하면은 수소차 같은 게 승용차죠. 한 100km 정도 연비로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버려지는 이제 사라지는 그 열의 양이 지금 많고요. 약간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전기가 내재된 방식이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제 요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수소 수요는 약 한 9.4천만 톤을 기록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산업용 피드스톡이 이제 산업용으로 쓴 거죠. 이게 한 99%를 차지했고 1% 정도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수는 이쪽으로 가 있는데 앞으로 이 비중이 이제 되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역별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하고 중국하고 북미 지역이 사실 이제 58% 정도를 이제 생산 수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에 한 9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한 1.39억 톤 정도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뭐 한 6.2억 톤 정도 성장하고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이제 장기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 수소전기의 성장성이 가장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수소는 지금 아직 기술력이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앞에서 말씀드린 풍력보다 더 크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태양광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풍력이라든지 특히 해상 풍력이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발전돼야 할 상황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그린 수소 생산입니다. 업체가 그린 수소 생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세액공제를 이제 제공하고요. 클린 수소 허브의 어떤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억 달러 정도 투자 예정인데 한 20개 이상의 주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연방 정부가 집행하는
허브 입찰을 해갖고요. 지금 그린 수소라고 해서 이제 클린 수소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이 클린 수소 허브를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각 지역에 구축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같이 진짜 수소차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충전하려고 가려면은 한참 가야죠. 찾기도 힘들죠. 네.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이거와 틀리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수소 허브를 지금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전국적으로 그 주유소의 이 그 수소 주유소가 증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지금 이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 수소 측면에서 본다면은 산업용 말고요. 그린 수소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 2030년까지 1000만 톤, 그다음에 2040년까지 2000만 톤, 뭐 2050년까지 5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205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의 아마 한 10%를 클린 수소가 담당할 예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럽은 그렇게 크게 이제 수소에 대한 이제 개념이 크진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탄소 중립법에서 이제 지원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린 수소하고 그레인 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가 차이 금액을 뭐 보조한다든가,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H2 글로벌 재단을 설립해서 그린 수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금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 의무 기준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도 지금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깔아갖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공급을 그린 수소를 이제 따로 공급해서 유럽 전체 내에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이제 증가시키고 여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린 수소가 이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1000만 톤, 그다음에 수입량을 1000만 톤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톤을 이제 한 2030년에는 쓰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수소 전기 산업의 이제 업체들 밸류체인을 한번 쭉 보시면요. 뭐 가장 뭐 잘하시는 분이 플러그 파워라고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사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전해라고 해서 수소를 전기로 이제 바꿔주는 그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라든지 한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두산 뭐 피오세 같은 회사들이 수전해 쪽에서는 또 이제 글로벌 기술을 갖고 미국의 이 연료전지와 합쳐져 갖고 지금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소 쪽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관심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수소 전기를 발전을 할 때 이제 그 발전소 이런 것을 짓기도 사실 미국이 좀 편하고요. 워낙 그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런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완화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수소 전기 산업은 아마 미국이 좀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전기로 계속 만들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뭐 바로 플러그를 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발전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운영이고요. 요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국토가 넓고 미국 같이 이제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를 충전해 갖고 공급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국가에서 수소 그 전기가 생산되기가 조금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유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수소 전기에 대한 것을 아마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도 좀 봐야죠. 근데 2차 전지 산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 산업은 이건 뭐 신재생 에너지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는 달리 사실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전기차죠. 이 전기차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전력은 한번 생산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만약에 소비가 안 된 것은 이제 버려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전기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2022년 전기차 지금 판매량이거든요. 그냥 중국이 60%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배터리도 중국이 거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미국이 좀 따라오고 있고요. 아직 이제 2차 전지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한국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이제 그럼 일본이죠. 이렇게 3개국에서 아직 글로벌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산업 체인 보면은 전기 셀을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재를 지금 제공해 주는 것은 양극재라든지 뭐 전해질, 뭐 응급재, 분리막 이런 쪽에서는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한국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까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국가들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제 보다는 당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기업 투자, 만약에 산업을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이미 2차 전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상용화라든지 전반적인 수요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태양광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태양광도 이제 거의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력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면 그때 이제 수소전기 산업으로 정책적 순위가 부과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순위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본다면 이제 주요국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보면은 기술력이라든지 국가별 생산 능력, 수요량에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어느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느 쪽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다. 결국 먼저 기술을 개발해서 이니셔티브를 취한 국가가 향후에도 더 그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쪽 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글로벌 주식 중에서 그 선도하는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주요국 정부의 관심이 2010년도 후반에는 뭐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많이 좀 관심이 좀 떨어졌어요. 뭐 다른 것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권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화석 에너지에서 만드는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그 전기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에너지들은 사실 이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을 커버해주는 그런 에너지 소스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사실 주요국들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해당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전 세계 주요국 정부들의 어떤 거버넌스가 좀 안정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좀 재정이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다시 또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가 친환경 사회와 산업 구조를 표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 요구도 지금 민간 사회에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함께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기 테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IT 반도체들도 저희가 살아가는 것과 항상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 쪽에서는 에너지 산업,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아마 앞으로 정부라든지 산업 수요 측면에서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편과 후편에 걸쳐 갖고 저희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